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에게 돈으로 가치를 매겨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돈이 사람을 버는 게 아니니까요. 시작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건 다름 아닌 제 전시모가 그런 사람이라 제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당시의 일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1년 12달 대부분을 밖으로 놔두는 남편과 함께 위로는 시어머니의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죠. 요즘은 참 드문 경우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이 워낙 없고 저도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로 사느니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신 시어머니는 여러모로 좀 억척스러우셨습니다. 살림도 잘하시고 워낙에 바지런하셔서 손이 쉴 틈이 없는 분이셨죠.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하긴 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할머님이 다치시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고령이신데도 거동에 불편이 없으셨고 기력이 워낙 좋으셔서 함께 밥상까지 차리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셨다가 넘어지시면서 엉치뼈를 크게 다치셨거든요. 말로만 들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엉치뼈를 다치는 게 진짜 크더라고요. 시할머니가 넘어진 장면을 본 사람 말로는 그냥 하다가 살짝 넘어졌다는데 이 엉치뼈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 사고로 시할머님께는 큰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뼈가 붙는 것만도 거의 반년이 걸렸는데 그 후로도 침상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말씀으로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온몸에 기운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 때문에 온종일 침대에서만 생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도 따로 차려서 침대에 가져다 드려야 했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셔서 방 안에 요강을 두어야만 했죠. 그것도 부족해서 대소변을 보실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꼭 옆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니 시어머니도 슬슬 짜증을 내시더군요. 아휴 짜증나 저놈의 늙은이 평생을 그렇게 속썩이더니 끝까지 저 짓을 하네. 시할머님이 화장실 사용하시는 걸 돕고 나오신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더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예,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네? 시할머니가 쓰러지신 후에는 늘 저기압이셔서 저는 오늘도 그러겠거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파업 선언을 하셨어요. 나도 이젠 도저히 못 해먹겠다. 앞으로 할머니 모시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저도 할머니 모시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라면 못할 일은 아니었어요. 거동이 불편하시기는 해도 정말 대소변까지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방까지 식사를 가져다 드리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먹여드려야 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말 그대로 때 되면 식사 가져다 드렸다가 다 드시면 내오고 하루에 서너 번 화장실 쓰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전 그냥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파업 선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도 이젠 다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집안 살림 전부 다요? 왜? 하기 싫으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머님이랑 같이 하던 일을 저 혼자 하려고 하니까 막막해서요. 막막하긴 뭐가 막막해. 너 들어오기 전엔 나 혼자 다 하던 일인데. 아휴 나도 이젠 더는 못해 먹겠다. 아들 셋 혼자서 키워내고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더니 이게 무슨 꼴이니? 하여튼 난 이제 살림 손 뗄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해. 네? 그건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제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간 시어머니가 고생하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파업 선언 이후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지독한 짠순이셨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셋을 키워야 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파업을 선언하신 후로는 씀씀이가 훌쩍 들었죠. 파업을 선언하신 후로는 씀씀이가 커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다니지도 않던 백화점에 다니시거나 무슨 명품을 마구 사들이시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도 사던 사람이 사는 거지 안 사본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걸 살 수는 없었죠. 하지만 고기를 먹어도 전에는 대충 수입산을 먹던 걸 갑자기 한돈이니 한운이 그런 것만 찾으시고 자잘한 생활용품을 사는데도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 상품을 사시더라고요.
그게 전부였다면 저도 그냥 모른 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별다른 수익도 없는 시어머니가 그런 걸 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전부 장남인 저희 남편과 다른 두 도련님이 드리는 용돈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니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예 같이 살고 있으니 제일 심했고요. 얘, 너는 일 안 하니? 네? 저는 살림해야죠. 얘가 아직 나이 어리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요즘 너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어디 있냐고. 100이면 100, 죄다 당연히 맞벌이라 얘기하지. 결혼한 여자가 집안 살림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일이 아니라고. 집에 들어앉아서 일 같지도 않은 일한답시고 우리 큰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너도 나가서 일해라. 당장 일자리 알아봐. 네?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도 요즘 사람들 당연히 맞벌이하고 그러는 건 알죠. 하지만 이미 제게 집안 살림을 다 떠넘기셨고 거기다 일은 많지 않아도 눈을 떼기가 어려운 시어머니까지 맡기셔놓고 갑자기 일을 하라니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었지만 며칠을 그렇게 달달 볶아대시니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아르바이트까지 나가게 되었네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돈 타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 아들의 용돈 문제로 시작하시더니 그 다음엔 저 그리고 마지막은 시할머니셨어요. 하루는 오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점심을 차리러 집에 들어왔는데 시할머니 방에서 큰 소리가 나더군요. 도대체 그 돈 언제까지 쥐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 그 돈 쓰실 일도 없잖아요. 다 늙은 노인네가 젊은 사람한테 재산 안 넘기고 그렇게 틀을 주고 있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늙은이가 죽을 때까지 욕심 부린다고 어른들이 말하는 거 아니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늙은이가 죽을 때까지 욕심 부린다고 어머니 욕해요.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냐고. 나이 먹고 욕 듣기 싫으면 얼른 그 돈 내놓으시라고요.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살벌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어머니 거동도 잘 못하시는데 혹시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 듣고 싶지 않았는데도 언제든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문 앞에 서서 이야기를 듣게 됐죠. 아가,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누굴 바보로 아세요? 어머니 자리 보전한 뒤로는 세금이며 뭐며 죄다 내가 내는데 어머니 재산이 얼마인지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하도 이상해서 이번에 큰애 시켜서 싹 다 확인해 보라고 했지. 은행에 예금 넣어둔 거랑 땅 있는 거 저 다 알아요. 그거 어머니 혼자 번 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떠난 저희 남편이랑 저도 거기 지분이 있다고요.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돈을 끝내 틀어주고 계세요? 당장 내놓으세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거동도 잘 못하시는 시어머니께 그런 재산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시할머니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내놓으라고 욱박지르는 시어머니가 더 놀라웠죠.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시할머니를 찾아가 재산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난리치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시할머니는 시할머니가 돈을 다 내고 그럴 때마다 시할머니는 입을 꼭 다문 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듣는 저조차도 시어머니의 서슬에 질려서 그냥 드리는 게 낫지 않으시겠냐고 말씀드릴 정도였죠. 그랬더니 시할머니께서는 참 슬픈 말씀을 하시더군요. 할머니 어차피 그 돈 쓰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냥 줘버리고 좀 마음 편하게 사세요. 아휴, 나라고 왜 안 그러고 싶겠니? 몸이 이 지경인데. 그치만 아가, 너도 다 받잖니? 네? 뭘요? 네 시애미 말이다. 지금도 나한테 저러는데 내가 그 돈 덥석 줘봐라. 날 사람 취급이나 하겠니? 당장 내쫓진 않으면 다행이지. 네? 설마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뭣도 없는 거다.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뭐려, 내 시엠이랑 나랑은 고부간이지 않느냐? 걔가 나 쳐다라도 보고 밥이라도 주는 건 다 그 유산 때문이다. 난 이 돈 살려고 쥐고 있는 거야.
할머니, 입으로는 시어머니가 정말 그러겠냐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저도 시할머니의 심정이 이해는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시할머니를 괴롭혔는데 그게 다 유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산을 저버리고 나면 아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게 뻔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시할머니는 거동도 힘든 몸으로 길바닥에 나앉을 게 뻔했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로부터는 제가 좀 더 열심히 시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의탁할 곳 없는 시할머니의 사정이 남들 같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저는 가끔 속상한 이야기도 들어주고 신세 한탄도 들어주는 친정아버지가 계셨지만 시할머니는 그조차도 안 계셨으니 저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자 싶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 또한 시할머니와 같은 처지가 되는 날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병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늘 뒤에서 묵묵히 제 등을 밀어주시던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생각에 너무 허망하고 허전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부닥쳤는데도 시할머니는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얘, 너 부조금 받지? 네? 부조금이요? 그래. 장례식 치를 테니 부조금 받을 거 아니니? 그거 장례식 비용만 처리하고 나머진 나다우. 네? 그걸 왜 어머니를 드려요? 너 지금 내가 그 돈 왜 달라고 하는지 몰라서 묻니? 너 결혼하고 내 집 들어와서 이 바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부조금이라도 달라는데 왜 꼽니?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어머, 너 지금 설마 시애미 앞에 두고 주판 튕기는 거니? 아휴, 됐다. 그딴 더러운 돈 안 받고 만다. 도대체 어쩌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들 돈이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면 선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시할머니가 다친다고 하면 안 되겠지. 시할머니가 다치신 후로는 무슨 돈 귀신이라도 붙은 것처럼 오로지 돈 하는 모습이 이젠 무설지경이었네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어요. 처음엔 살림지적으로 시작하더니 나중엔 결국 또 돈 문제로 넘어가더군요. 넌 도대체 언제까지 집에서 살림만 할 거니? 돈 안 벌어? 어머니, 저 그렇게 여유 없어요.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깟 할머니 좀 모시는 게 뭐 그렇게 바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무슨 일이라고? 나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돈만 잘 벌었어. 젊은 것이 몸 굴릴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놀 생각만 하니?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이 돈을 벌어야 하는 거야. 내 시할머니 봐라. 돈 틀어지고 앉아서 밥만 축내고 있으니 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 아니니? 너도 그렇게 되기 싫으면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 네? 대답만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일자리 알아봐. 하여튼 남의 등골 빼먹는 인간이 집안에 2년이나 있으니 아주 엉망이야 엉망. 그렇게 저는 갑자기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었을 뿐이죠. 무엇보다 시할머니는 시시때때로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일을 나가버리면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우실 거라는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마냥 일하러 나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할머니를 걱정하는 것만큼 시어머니의 등살도 너무 심해서 결국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단한 일은 아니었고 오전에만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식의 일이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시할머니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받은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시어머니가 가져가셨지만요. 사정이 그렇게 됐는데도 저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남편은 말 그대로 남편이라 죽어도 제 편은 안 들고 시어머니 편만 들었죠. 그나마 시할머니와 서로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부였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네요. 그러다 둘째 도련님이 결혼하고 연달아 막내 도련님까지 결혼하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사실 두 도련님이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사업을 하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제 남편과는 달리 두 도련님은 다 똑똑하고 잘 나갔거든요. 둘째 도련님은 무슨 스타트업의 임원이라고 했고 막내 도련님은 변호사였습니다. 별로 잘 나가지도 않는 큰아들과 결혼한 저한테도 그랬던 시어머니가
잘난 두 아들 결혼시킬 때는 오죽하셨겠어요. 저는 무슨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를 줄줄이 읊으면서 이 정도도 못 해오면 결혼 못 시킨다라는 식으로 예비 동서들에게 은근히 압박을 넣으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예비 동서들이 그걸 정말 다 해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만한 돈이 났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는 명품이며 보석을 죄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나중에 가족끼리 술상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다 우연히 들었는데 동서 한 명당 거의 1억도 넘는 혼수를 해왔다는 것 같았어요. 참 서글펐습니다. 그때 상황이 좀 그랬거든요. 그때가 막내 도련님의 결혼식을 앞두고 모인 자리였는데 업대 혼수를 해온 두 동서들이 다 같이 술상을 앞두고 이야기하다가 저만 혼자 자리에 앉을 새도 없이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다른 식구들 시중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참 인생이 서글프고 서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선뜻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것도 결국은 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선뜻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것도 결국엔 돈 때문이었죠. 나이가 젊으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지만 저 혼자 돈도 벌고 살림도 꾸려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삶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도 지금은 말이라도 들어주는 남편이 있지만 이혼해버리면 제 곁엔 아무도 없을 거라는 사실이 좀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고난이 펼쳐질 걸 알았다면 그땐 바로 이혼했을 거예요. 결혼한 두 동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알아서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또 그걸 가지고도 다른 애들 하는 것 좀 보라며 한마디 하셨었는데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어쨌든 두 동서는 결혼한 후에도 자주 시댁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보자고 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저희 집에서 이것저것 가져갈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형님 이번에 담그신 김치 엄청 맛있던데 저희 좀 가져가도 되죠? 응?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는 필요 없고 김치통으로 2개만 주세요. 2개나? 우리 김치 많이 안 담가서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아니, 누가 남의 집에서 김치를 2통씩이나 가져가나요? 작은 동선의 식구라고 해봐야 달랑 작은 도련님과 동서 둘뿐인데 김치를 천년만년 먹을 생각인지 난데없이 2통이나 달라니.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또 작은 동서 편을 들더라고요. 동서한테 김치 주는 게 아깝니? 주고 없으면 또 담그면 되지. 뭘 궁시렁 말이 많어. 아가이 이따 내가 챙겨줄 테니 가져가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동서들은 도대체 그걸 다 처먹는 건지 아니면 시댁에 퍼나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찬이며 생활용품을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숫자에 자기네 집에서 사는 게 있기는 한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또 다졌고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로 제가 번 돈은 죄다 생활비로 들어가고 있었으니 사실상 제 돈으로 산 것들인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동서가 돈을 다 썼다고 합니다. 동서들에게 펑펑 퍼졌네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누구 한 사람 제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온통 절 뜯어먹고 시켜 먹으려고만 하니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오로지 시할머니뿐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시할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바람을 쐬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기억에도 남을 정도로 날씨가 참 좋았어요. 하늘은 맑고 바람도 선선하고 미세먼지도 없었죠. 정말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신 시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밖에 나와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다가 단지 입구의 슈퍼에서 잠시 쉴 겸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밖에 나갔던 시할머니와 두 동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저도 시할머니도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어서 몸을 숨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아휴, 내가 진짜 죽겠다니까. 먼 놈의 노인네가 그 모양이 되도록 돈을 손에서 놓질 않아. 떠나면 다 두고 갈 걸 왜 그렇게 고집 피우는지 모르겠다니까. 속상하시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막 장수하고 그러시진 않겠죠? 장수는 무슨. 노인네 침상에서 골골대는 거 못 봤니? 갈 날 얼마 안 남은 게 확실한데
이상하게 자꾸 질질 끄네. 이게 다 그 눈치 없는 큰애 때문이야. 형님이요? 그래, 수발 들라고 하면 적당히 눈치껏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야?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식무살이나 시켰더니 그걸 또 죽자 살자 하고 있으니 아휴,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터져. 그러고 보니 형님은 결혼하실 때 혼수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서요? 왜 아니겠니? 걔네 친정이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뭐, 나도 큰아들 결혼할 땐 아무것도 없었다만.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죠. 어떻게 빈손으로 결혼해요? 형님도 참 염치 없으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박하는 거 아니겠니? 하여튼 염치 없는 게 눈치도 없고 아주 가지가지 한다니까. 그래도 이젠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세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커다란 목소리로 하하호호 떠들면서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있다는 건 모르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는 마치 저희가 죄인인 것처럼 조용히 슈퍼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시할머니가 좀 편찮으셨어요. 열도 좀 있고 여기저기 콕콕 쑤신다고 하시는 걸로 봐선 몸살이 나신 것 같았죠. 괜히 밖에 나갔다 왔나 싶고 걱정도 되고 해서 그날은 시할머니와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열이 내린 시할머니가 떠드시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라뇨? 이혼하라고. 넌 그런 말을 듣고도 이 집에 있을 수 있겠니?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제가 당장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배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제 편은 절대 안 들어주는 남편이라도 있지만 이혼하면 그것마저도 없잖아요.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아휴, 결국은 또 돈이 문제구나. 너나 나나 돈이 문제인 거 아니겠지? 돈이 문제야 돈이. 저도 시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마땅히 대책이 없었습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지면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그때 명절 연휴가 대체 연휴니 뭐니 해서 좀 길었어요. 연차 한두 개만 붙였으면 연휴가 거의 열흘 가까이 되었는데 모처럼 가족여행을 갈 기회라며 두 동서들의 주도로 가족 모두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권도 뭣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시할머니에게 여쭤봤더니 내가 가긴 어딜까? 너까지 가면 할머니는 어떡하라고. 넌 집에서 할머니 잘 모시고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까지 뭐하러 거길까? 당신 영어 한마디 못하잖아. 당신 가봐야 할 것도 없고 괜히 다른 식구들 집만 돼. 그냥 여기에서 할머니나 모시고 있어. 라고 하더군요. 원래도 그다지 정이 깊은 사이는 아니었는데 없던 전까지 몽땅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저와 시할머니 단둘이 남겨놓고 식구들 모두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서러웠어요. 솔직히 제 나이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이 전업주부를 하는 게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살림에 매진했고요. 집안은 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고 식구들 식성 생각하면서 매일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대령했고 거기다 시시때때로 시할머니도 돌봤습니다. 100만원 남짓밖에 안 됐지만 나중엔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고생이 결국 왕따로 돌아오니 허망하고 아픕니다. 이 집에서 내 존재는 그저 식모구나라는 걸 그때 절감했죠. 그때쯤 되자 저도 슬슬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취급까지 받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할머니와 맛있는 거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엔 입에도 되지 않던 술까지 비싼 걸로 병 사놓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시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시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동안 어떤 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했죠. 평소엔 입에도 되지 않던 술까지 비싼 걸로 병 사놓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시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이혼하기로 한 게냐?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참았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아니다.
난 진즉에 너 이혼하길 바랐는데 결정을 못 내리길래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른다. 잘했다. 그런데 전학가고 나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죠? 나야 곧 갈 텐데 뭐. 나 신경 쓸 것 없다. 내 앞길이나 신경 써. 어떻게 그래요,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시면 어때요? 뭐? 지금도 저 살림하고 할머니 모시고 일도 다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돼요. 살림은 좀 빠듯하겠지만 저 자신 있어요. 아이고, 이혼하겠다는 것이 지 앞길 챙길 생각이나 할 것이지. 시할머니는 제 걱정이나 하라고 하시면서 눈가를 붉히셨습니다. 그렇게 처지가 어려운 저희 두 사람은 모처럼 밤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는 모아둔 쌈짓돈을 털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절차 일관을 물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연휴 기간 동안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행을 떠났던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뭐? 이혼? 그래, 나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합의 이혼으로 해.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오히려 반색하며 좋아하더군요.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영 눈치가 없는 건 아니었구나. 잘 생각했다.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야 우리 둘이 결혼할 수 있겠지. 우리 큰아들 새장가가지. 얼른 도장 찍어라, 찍어. 그러다 시어머니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 시할머니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휴, 너 나가면 할머니 누가 돌보니? 예, 이혼하는 김에 할머니도 모시고 가라. 너 사람 정이라는 게 무서운 거다? 그간 든 정이 있는데 이혼한다고 할머니 두고 가면 벌 받아. 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모질게 굴 수 있는 건지. 제가 이혼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뻔히 알면서 거기다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가라고 존경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생각해둔 게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근데 저 이혼 절차도 밟고 나가서 살 집도 구해야 해서 바로는 못 모시고 나가요. 설마 내가 그 정도 이해도 못하겠니? 얼른 이혼 절차 밟고 집이나 빨리 구해라. 정리되자마자 할머니 모시고 가고. 자기도 큰 기대 없이 던져본 말일 텐데 제가 덥석 시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웃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좋아 죽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괜히 더 부하가 치밀었지만 앞으로의 일을 위해 이 악물고 꼭 참았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시할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시할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전 시댁을 찾아갔죠. 거의 한 달 만에 뵌 시할머니는 그새 볼살도 쏙 빠지고 안색도 안 좋으셨어요. 그 한 달 사이에 전 시모가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눈에 보이는 것 같더군요. 저는 얼른 휠체어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시모가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살 집을 구했다고? 네,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 하나 장만했어요. 그러자 시모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뭐?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말을 해? 뭐?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집을 구해? 너 설마 월세니? 제가 왜 월세를 살아요? 돈 주고 샀어요. 뭐? 샀다고? 설마 이혼했다고 집 한 채 살 돈도 없을 줄 아셨어요? 저 돈 좀 있어요. 제가 전 시모에게 핀자를 주자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시할머니가 거두셨습니다. 그러게 마음 좀 곱게 쓰고 살지 이거사. 네가 이것보다 조금만 더 잘했어도 지금 사는 집은 너줬을 텐데. 아주 끝까지 악독한 년. 시할머니의 말을 듣는 전 시모의 눈동자가 바르르 떨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재산을 전부 저한테 증여해 주셨어요. 지금 사시는 아파트도 제 거고요. 뭐라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 시모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시할머니가 제게 증여하신 재산과 증여 서류 사본이었죠. 자세한 내용은 거기 다 들어있으니 확인하세요. 할머니, 저희는 어서 가요. 제가 집에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요. 그래? 에이, 여기 턱 안 좋은가? 여기 있으니까 삭신 있으시는구나. 그리고는 봉투를 든 채 눈이 뒤집혀 있는 시모를 뒤로 안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해외여행에 가 있는 동안 저와 시할머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와 함께 재산을 넘겨받는 작업을 했어요. 선뜻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제가 안타까우셨던 할머니는 제게 얼마간의 재산을 넘겨주려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혼 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시할머니는 제게 재산을 넘겨주지 못하고 마음이 바뀐 시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제게 주기로 하신 거죠. 물론 상속법이니 뭐니 해서 좀 더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덕분에 전 시목 쪽에서 소송을 걸어와도 거의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할머니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전부 제게 빼앗긴 후 전 시댁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더라고요. 아무리 도련님들이 잘났다고 해도 억대 혼수까지 해가면서 할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할머니가 제게 재산을 넘겨주지 못하고 아무리 도련님들이 잘났다고 해도 억대 혼수까지 해가면서 할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결혼하기 전부터 시할머니의 재산을 자기들의 재산처럼 얘기해서 성사된 결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산이 전부 날아갔으니 그쪽에선 사기 결혼이니 뭐니 해서 이혼도 아니고 무려 사기죄를 걸어 혼인 무효 소송까지 걸었다더라고요. 덕분에 전 시댁은 줄소송이 걸렸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부족하다더군요. 그 후로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 사이 전 시댁에서 건 소송은 어찌어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약간 떼어주기는 했는데 그걸로는 서울에 전세 하나 구할 돈도 안 되는 정도였으니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그마저도 전 동서들과의 소송에 다 털어넣은 것 같았고요. 시할머님은 돌아가셨고 이제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또다시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이젠 좀 더 적극적으로 살 생각입니다. 그게 돌아가신 시할머니의 유언이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